태국이 낳은 스타를 한국이 망쳤다. 우리의 리사를 돌려내라. 한국 기업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태국의 SNS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태국의 자존심이었던 블랙핑크 리사의 솔로 활동이 연이은 실패로 이어지면서 태국 전역에서 반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은 같은 블랙핑크 출신인 로제는 세계적 성공을 이어가는데 리사는 실패의 늪에 빠졌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로제는 그래미 어워즈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리사는 태국의 소규모 행사에서 립싱크 논란에 휩싸였는지, 왜 로제는 세계 투어로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데 리사의 콘서트는 반토막 관객으로 취소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타마사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리사 통수원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리사라이크라고 부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과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방콕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건설 현장 화물 운송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는 저를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블랙핑크의 리사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같은 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된 리사를 보며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리사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리사와 블랙핑크의 소식을 전하는 팬 계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제가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리사 관련 콘텐츠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죠. 특히 리사의 인터뷰나 방송 출연 내용을 태국어로 번역하면서 자막을 넣은 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한국어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등교 전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고, 밤에도 자기 전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며 회화 실력을 키웠죠. 1년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취득했을 때는 정말 기뻤답니다. 어머니의 작은 식당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국 음식만 팔던 곳이었는데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면서 어머니께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한국 요리를 배워보자고 제안했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열심히 공부하시며 메뉴를 하나둘 늘려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 SNS 계정을 팔로우하던 리사의 팬들이 우리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태국에서 진정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답니다. 특히 리사가 한국 예능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재현해서 선보였을 때는 정말 대단한 반응을 얻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조리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셨고, 손님들은 그 정성에 감동받아 SNS에 후기를 올려주셨죠.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번역이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리사와 블랙핑크의 성공 과정을 분석하는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온라인 매체의 K-팝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쓴 첫 칼럼의 제목은 K-팝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혁명이었어요. 이 글에서 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분석했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공감 댓글을 달아주었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를 말이에요. YG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이닝 시스템, 프로모션 전략, 글로벌 마케팅 방식 등을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 산업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우리 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리사 팬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벽면에는 블랙핑크 포스터가 가득하고 리사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팬들이 모여 작은 행사를 하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실 정도로 변화하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어서오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예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SNS 팔로워가 6만 명을 넘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단순한 팬이 아닌 영향력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많은 팔로워들이 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죠. 그들은 단순히 리사나 블랙핑크의 팬이 아닌 한국 문화의 팬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더 큰 깨달음과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었죠. 2023년 8월 리사의 태국 귀환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태국의 모든 미디어가 우리의 스타가 돌아온다며 들떠 있었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리사가 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거든요. 팬미팅 티켓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예매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티켓팅에 성공했고 팬미팅 현장에서 저는 SNS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특별석을 배정받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자리가 제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팬미팅 현장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시스템이 보이지 않았죠. 조명이 간간히 깜빡거렸고 음향도 불안정했어요. 심지어 리허설 시간이 지연되면서 행사 시작도 일시간이나 늦춰졌답니다. 특별석에 있다 보니 스태프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한 스태프가 투덜거리듯 말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 절대 없었는데.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우연히 리사의 전 매니저였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홧김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YG에서는 공연 한 번을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스태프가 움직였다고 해요. 조명, 음향, 무대, 의상, 메이크업 각 파트마다 전문가들이 완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태국의 현실은 달랐어요. 겨우 20명 남짓한 스태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죠. 전문 인력도 부족했고 장비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블로그에 긴 글을 썼어요. 리사의 귀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과 태국의 제작 환경 차이, 전문 인력의 부족, 시스템의 미비함 등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글을 올리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제 SNS는 폭발하고 있었답니다. 극성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리사를 비하한다. 태국을 무시한다. 한국의 스파이라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죠. 심지어 제 어머니의 식당 평점을 고의로 낮추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리사, 너무 위험한 이야기는 하지마.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한 댓글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공연 기획자가 남긴 긴 댓글이었죠. 당신의 관찰이 정확합니다.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의 결과물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이 댓글을 읽고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팬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본 것을 기록했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리허설 현장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완벽한 공연을 위해 수십 번의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겨우 2번의 리허설로 끝냈다고 해요. 장비 부족, 전문 인력 부재,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결과물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제 글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용히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익명으로 정보를 제보해주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인 팬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시스템의 힘이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대학교 미디어학과 수업에서 자유주제로 리서치 과제가 주어졌고 저는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 연구 YG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선택했답니다. 처음에 교수님은 반대하셨어요. 너무 팬심에 치우친 주제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리서치 계획서를 보시고는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네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연습생 한 명을 데뷔시키기 위해 평균 3, 4년간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춤, 노래는 기본이고 외국어, 인성교육, 미디어 트레이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연습생들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고 매월 실력 평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답니다. 심지어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반면 태국의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방콕의 주요 기획사들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기획사가 3, 6개월의 짧은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아이돌을 데뷔시킨다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한 태국 기획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식이 있죠. 하지만 그 우리만의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리사의 첫 솔로곡 제작 과정이었어요. 제가 팬으로서 지켜본 바로는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체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완벽한 카오스였죠. 조명이 고장나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촬영 장비가 부족해서 스마트폰으로 일부 장면을 찍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서는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최소 일주일의 촬영 기간과 100명 이상의 스태프가 투입된다고 해요. 의상, 메이크업, 조명, 촬영, 특수효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에 15초짜리 비교 영상을 올렸어요. 한쪽에는 블랙핑크 시절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을, 다른 쪽에는 현재 태국에서의 촬영 현장을 대비시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스템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요.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태국 연예계 종사자들도 하나둘씩 공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답니다. 한 현직 안무가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무대 디자인부터 조명, 음향까지 리허설만 수십 번을 했죠. 하지만 태국에 돌아와 보니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거센 비난도 받았어요. 일부 극성 팬들은 제가 리사를 비하한다며 분노했고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제가 태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긴다고 비난했죠. 심지어 대학교 게시판에는 저를 퇴학시켜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전직 트레이너였다는 분이었죠. 그분은 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연습생 교육 커리큘럼, 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전략까지. 이 자료들은 제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기획사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한 곡이 발매되기까지 평균 15번, 20번의 품평회를 거친다고 해요. 안무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점검하고 의상과 메이크업도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친답니다. 제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비교가 아닌 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정밀한 과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인스타그램에 시리즈로 올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어요. 태국의 주요 연예기획사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죠. 당신의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해요.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단순한 팬을 넘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체계적인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완벽을 향한 끝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까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연구가 화제가 되면서 리사의 솔로 활동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루머였어요. 리사의 솔로곡 음원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 공연장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소문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해외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고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계약도 줄줄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리사의 현재 소속사에서 일했다는 직원이었죠.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죠. 그저 리사의 이름값만 믿고 시작했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SNS 밴코리아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이 우리의 스타를 망쳤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식당도 타깃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을 파는 것 자체가 매국행위라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2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의 매출이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어느 날 밤 울면서 장사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를 봤어요. 아리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블랙핑크 팬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리사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의 자료들을 공유해 주었고
YG의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증명하는 데이터들을 보내주었답니다. 특히 한 한국 팬이 보내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블랙핑크의 한 곡을 발매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 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작곡, 작사, 안무, 의상, 영상, 마케팅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 수개월을 매달렸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리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를 썼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없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었죠. 물론 반발도 거셌어요. 매국노, 한국 찬양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저희 집 주소까지 공개되어 협박 편지가 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국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저의 편에 섰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배워야 할 때예요. 그들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어머니의 식당도 변화를 시도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퓨전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김치 또명꿍, 불고기 팟타이 같은 메뉴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새로운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더 이상 맹목적인 팬도 감정적인 비판자도 아닌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려 노력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제게 큰 성장의 기회였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스템의 힘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죠. 우리도 이제는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고통스럽죠. 하지만 로제의 솔로 활동 성공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로제와 리사의 솔로 활동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조회수, 음원 차트 순위, SNS 반응, 음악방송 출연 횟수까지 모든 지표를 꼼꼼히 살펴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제의 안더그라운드는 유튜브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고 51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달성했어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10 진입은 K-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의 기록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인기가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리사의 솔로곡은 초반의 화제성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태국 국내 차트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글로벌 차트에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죠. 특히 해외 음악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쉬웠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는 양측의 프로모션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로제의 솔로 데뷔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했더군요. 글로벌 프로모션 팀 10명이 전담으로 붙었고 각 대륙별 맞춤 전략을 세웠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악 제작 과정이었어요.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의 협업, 무려 100번이 넘는 녹음 세션, 안무 연습만 3개월, 모든 것이 완벽을 향해 있었죠. 심지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할리우드급 제작진이 참여했다고 해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YCS템메러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의외의 반응이 왔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팬은 로제의 미국 TV쇼 출연 영상을 분석해서 보내주었고 다른 팬은 각종 시상식과 행사에서의 리액션을 정리해 주었어요.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리사의 선택은 실패였나? 라는 해시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논란이 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열렸답니다. 팬들은 리사를 비난하는 대신 그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리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녀의 재능을 온전히 빛내주고 있나요? 놀랍게도 제 분석 게시물은 K-팝 팬덤을 넘어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였죠. 한 음악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돌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산업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연구입니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정밀한 과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제 분석이 주목받으면서 태국 내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죠. 이제 사람들은 제 콘텐츠를 단순한 팬의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산업 분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도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몇몇 교수님들은 이를 논문으로 발전시켜보라고 제안하셨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연예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승리였고
철저한 준비와 투자의 결과물이었죠.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버리고 배울 건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답니다. 어느 날 밤 무심코 올린 60초짜리 틱톡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영상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연예기획사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한쪽 화면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선발부터 데뷔까지의 과정을, 다른 쪽에는 태국 기획사들의 현실을 담았어요.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연습생 교육기간의 차이. 한국은 평균 4년, 태국은 6개월이라는 충격적인 차이가 있었죠. 둘째, 투자 금액의 차이. 한국은 연습생 한 명당 연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태국은 그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셋째, 시스템의 체계성 차이. 한국은 보컬, 댄스, 외국어, 인성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인 반면 태국은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이었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아이돌이 아닌 시스템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영상을 끝맺었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몇천 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회수가 10만을 넘어 있었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100만 뷰를 돌파했답니다. 틱톡의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노출시킨 거예요. 댓글창은 폭발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네요.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이런 반응에 힘입어 저는 태국 연예산업의 현주소라는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총 8부작으로 구성했는데 에피소드는 15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했고 실제 데이터와 현장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포함했어요. 특히 Z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분석이 호응을 얻었답니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 맹목적인 애국심이나 감정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K-팝이 성공한 이유를 분석할 때도 한국이라서가 아닌 어떤 시스템이었기에 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태국의 주요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콕포스트는 저를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비평가로 소개했고 태국 PBS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였어요. 진행자가 당신의 분석이 때로는 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진정한 애국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예요.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GMM 그래미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기획사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진실이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분석이 우리 업계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결국 시스템의 힘이었어요. 그들은 엔터테인먼트를 단순한 연예 산업이 아닌 하나의 정밀한 과학으로 발전시켰죠. 우리도 이제는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다음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건가요? 2024년 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입사 지원한 많은 언론사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답니다. 제가 가진 콘텐츠의 영향력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반대가 걱정됐는데 의외로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아리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죠. 저는 제 모든 장학금과 알바비를 모아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넥스트 비전을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 컬처 어브저버가 론칭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첫 영상의 주제는 왜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가였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30년간의 치열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가 90년대부터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고 3개월 만에 구독자 7만을 돌파했답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가 단순히 K-팝을 넘어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게임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건 태국의 청년들이 저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댓글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이제는 배우고 성장할 때다. 어머니의 식당도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한식당이 아닌 태국과 한국의 문화가 교류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K컬처 나이트를 열어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도 맞이했어요. 주태국 한국대사관 문화원장님이 저희 식당을 방문하셔서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컬처 어브저버는 이제 단순한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태국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간이 되었죠. 최근에는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협업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태국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리사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팬으로서 그녀의 실패에 아파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시스템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던 거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올바른 시스템,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만나 이뤄내는 결과물이죠. 우리 태국도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주저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타마사 대학생 아리사 통수환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